희귀성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조건. 사회심리학자인 워첼과 그의 동료들의 실험은 희귀성의 법칙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행했던 실험의 과정은 비교적 단순했다.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은 조그마한 단지 속에 들어있는 초콜릿 과자를 시식하고 그 맛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 평가자의 절반에게는 10개의 과자가 들어있는 단지가 제공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의 평가자들에게는 오직 2개의 과자가 들어있는 단지가 제공되었다. 희귀성의 법칙에 의해 예상할 수 있듯이 2개 중에 하나를 시식한 평가자들은 10개 중에 하나를 시식한 평가자들보다 과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이미 우리가 희귀성의 법칙에 의해 예상했던 바와 다름이 없었다. 워첼의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희귀성이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워첼과 그의 동료들은 실험을 통하여 평가자들이 갑자기 희귀해진 과자가 원래부터 희귀했던 과자보다 더욱 값이 비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가지 종류의 희귀성을 비교하는 실험 과정에서 관찰되었다. 일부 피실험자들은 처음부터 단 2개의 과자가 들어있는 과자에서 하나의 과자를 꺼내어 시식한 후 그 맛을 평가하였고, 다른 일부의 피실험자들은 처음에는 10개의 과자가 들어있는 단지를 제공받았으나 그 단지가 피실험자들이 시식하기 직전에 단 2개의 과자만 들어있는 단지로 교체된 후에 과자의 맛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실험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과거에는 풍부하였지만 점차 희귀해져 가는 것을 원래부터 희귀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이라는 가설을 테스트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분명했다. 애초에는 풍부하였지만 갑자기 희귀해져 버린 과자들은 원래부터 희귀한 과자보다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평가자들이 갑자기 희귀해진 과자가 원래부터 희귀한 과자보다 값이 비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갑자기 경험하게 된 희귀성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은 비단 과자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자들은 그러한 종류의 희귀성이 정치적 혼란과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비스는 혁명이 발생한 시기를 연구하다가 우연의 일치를 발견하였다. 즉 혁명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혁명의 주체 세력은 정통적으로 억압받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호전되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보다 나은 삶의 맛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희귀성의 법칙에 의해 설명한다면 이들은 호전되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혜택을 일부분 누리고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불가능해지자 이전의 혜택을 회복하려는 요구가 더욱 강하게 일어 궁극적으로 대중 폭력도 마다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미국 독립전쟁 즈음까지 미국 주민들은 자신들이 서구 세력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과 가장 낮은 세금 체계에 속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사가 토마스 플레밍에 따르면 영국이 세금 징수로 미국의 번영을 가로채려 했을 때에야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고 한다. 데이비스는 그의 새로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혁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의 자료집은 19세기 로드 아일랜드주에서 발생한 폭동, 미국 남북전쟁, 1960년대의 흑인 폭동 등의 미국 내 사례들은 물론 프랑스 혁명, 이집트 혁명, 러시아 혁명 등까지 총망라하고 있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앞서 열관 혁명들이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되다가 갑자기 악화된 시기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주장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확실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발생하였던 인종 간의 갈등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당시 하필이면 이때에?
라는 지식인들의 탄식을 우리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300년 동안이나 노예 상태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오던 미국의 흑인들이 하필이면 이제 바야흐로 조금 인간 대접을 받게 된 60년대에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그들은 매우 아쉬웠던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동안 미국의 흑인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시했다. 1940년대의 흑인들은 주거지역, 교육,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 있어서 불평등한 법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흑인 가정의 평균 수입도 교육 정도가 비싼 백인 가정의 절반을 겨우 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15년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연방 헌법은 인종차별 법률들을 모두 폐기 처분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흑인 가정의 평균 수입은 비슷한 교육 수준의 백인 가정과 비교하여 1940년에 56%에서 1955년에는 80%로 비약적인 증가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비스의 사회적 환경 분석에 의하면 흑인의 인권 신장에 대한 성급한 낙관론은 냉엄한 현실 앞에서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정치적 혹은 법률적 변화와 즉각적인 실질적 사회 변화 사이에는 무시 못할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진보적인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흑인들은 주거지역,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54년에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 있어서의 인종 혼합 교육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후 4년 동안 그러한 정책에 반발하여 흑인 학생이나 부모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혹은 흑인의 집에 불을 지르곤 했던 사건이 무려 530건이나 발생하였다. 흑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1년 평균 78건이나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흑인들은 더욱 그들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경제적인 상황도 역전되기 시작했다. 1962년에 흑인 가정의 평균 수입은 동일 교육 수준의 백인 가정의 74%로 퇴보하였다. 이 74%라는 수치에 대한 흑인들의 생각은 전쟁 이전의 56%에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발전이라는 해석보다는 1955년의 호황기에 비해 갑작스런 하락으로 해석되었다고 데이비스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1963년에 버밍햄에서 최초의 흑인 폭동이 발생한 후 계속하여 와트, 노악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폭동이 줄지어 발생하였던 것이다. 혁명의 역사적 고찰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의 흑인들도 그들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할 때는 잠잠하고 있다가 약간의 인권 신장 경향이 주춤거리자 그에 대한 거센 반발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발견은 미래의 통치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자유에 관한 한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전혀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독재 정치를 취해왔던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그러한 자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만다. 만일 정부가 일시적으로 허용한 자유를 다시 제한하려 든다면 국민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구소련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십 년간 억압의 세월을 경험한 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가로 열고 금지된 문학작품, 영화, 연극 등의 정보 공개 가로 닫고 와 펠레스 트로이카 가로 열고 사회주의 개혁 정책 가로 닫고 라는 두 개의 정책으로 소련 국민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특권과 선택권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국가 흐름에 긴장한 몇몇 정부와 군대와 KGB 강요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고르바초프를 자택 감금시키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으며 구시대적 질서로 돌아간다고 발표하였다. 소련 국민의 순종적인 경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들이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타임지의 편집자 랜스 모로우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쿠데타의 소식이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체념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연히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본성에 따라 그들의 역사에 맞게 복귀할 것이다. 고르바초프와 글라스노스트는 일시적인 돌연변이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로 회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엇보다도 고르바초프는 대중에게 자유의 숨결 한번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배했던 기존의 황제나 술탄이나 전쟁 지도자들과 달랐다. 그는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권리와 선택권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유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자 국민들은 먹이를 빼앗긴 호랑이처럼 무섭게 덤벼들었다. 임시정부의 선언이 있은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천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통행 금지에 저항하며 탱크를 에워싸고 무장 군대에 맞서 저항하였다. 그 저항이 너무나 대대적이고 빨랐기 때문에 불과 사흘 만에 임시정부는 권력을 포기하고 후퇴하여 고르바초프를 복직시켰다. 그들이 역사학과 혹은 심리학과 학생들이었다면 쿠데타마저 제압했던 민중의 대대적인 봉기에 그리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그들은 불변의 교훈 하나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한 번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은 결코 저항 한 번 없이 그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러한 교훈은 국가에서 볼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된다. 일관성 없이 특권을 허용하거나 규칙을 적용시킨 부모는 자녀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 중간에 가끔은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간식을 먹게 해주었다면 그 부모는 이미 자녀에게 가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 후에 규칙을 강화시키면 그 아이는 자신이 갖지 못했던 권리 때문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었던 권리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심하게 반발하게 된다. 따라서 일관성 없이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가 반항적인 아이를 기른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고 과도하게 엄격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다. 불가피하게 점심 식사를 거른 아이에게는 저녁 식사 전에 간식을 줄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것이 규칙을 어기거나 새로운 자유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이 규칙을 변덕스럽게 적용했을 경우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이해할 만한 이유도 없이 어떨 때는 간식을 허용하고 어떤 날은 금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방식은 자유를 얻었다가 빼앗긴 듯한 느낌을 주게 되어 반항심을 자극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기억해야 한다. 독자의 편지, 뉴욕의 투자 매니저.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희귀성 법칙을 확인할 만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P&G사가 회사 방침을 바꿨다가 낭패를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상품마다 조금씩 적립해 주던 쿠폰을 없애고 그 대신 매일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자 고객들의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항의와 불평이 고객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쿠폰 사용률이 겨우 2%에 불과하였고 쿠폰이 없을 경우도 고객들은 더 편리하게 똑같은 요금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반대는 그 회사 측에서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쿠폰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듯합니다. 그 반응이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자의 한마디. P&G사에서는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듯한 반응에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그들의 탓이라고 볼 수 있다. 할인 쿠폰은 100년 이상 미국 사회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왔고 회사에서도 수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쿠폰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쿠폰을 자신의 권리 하나로 인식해왔던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격렬하게 투쟁하곤 한다.